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나라를 흔들고 헌법을 흔들고 이젠 법정을 흔들려 합니다. 내란의 기획자 노상원 씨가 증언을 거부하며 귀찮아서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재판에선 노 씨가 정권의 비선임을 자인하는 본인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김영석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사유한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감사를 받는 중에도 교인들을 불러 예배를 받습니다. 지난 토요일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쿠팡 사태의 열을 피해 구제엔 침묵 중입니다. 반면 탈퇴한 고객이 돌아오면 쿠폰을 준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합니다. 사과문을 보내며 혜택, 특가의 링크를 잘못 보냈습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는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란의 실상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재판은 지난하지만 역사적 책무입니다. 막대한 인원과 예산 그리고 행정력이 동원돼 그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노상원 씨가 오늘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며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귀찮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 변명은 구구절절 내놨습니다. 재판에선 계엄 모의 정황이 담긴 롯데리아 CCTV가 재생됐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내란 재판에서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노 씨는 본인 집에서 압수된 메모, 휴대전화 카카오톡 캡처본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예비역 장성들에게 교육하려 했냐고 특검이 묻자 귀찮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증언 거부의 재판부는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처벌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만 증언 거부가 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 노 씨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변명할 땐 적극 입을 열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전날 건넨 비아폰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전화 왔을 때 보니까 이제 수신이 되는데 내가 걸려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뭐 조직도 같은 것도 안 나오고. 법정에선 노 씨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에게 서류를 보여주는 장면이 담긴 롯데리아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체포작전과 관련한 행동 지침을 알려준 것 아닌지 의심합니다. 증인이 머리에 무언가 덮어 씌우는 동작을 취하고 김용군도 손을 들어서 비슷한 동작을 보이는데요. 어떤 대화 중에 이런 동작이 나오신 것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1일 롯데리아 회동 때 본인도 선관위에 출동하는 요원의 명단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노 씨에게 정보사 요원의 신상 정보를 건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의식한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 씨는 문상호 전 사령관과 1대1로 이야기했다. 보안 때문에 그랬다며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는 인정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재판에선 차량 블랙박스 음성도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계엄 전날 노상원 씨가 지인과 통화한 육성입니다. 녹취 속에서 자신이 부의, 즉 대통령을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비선으로 여러 가지 돕고 있다. 사주나 보고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안 놔준다는 말도 했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내란 모의를 주도한 역술인 노상원 씨는 12.3 비상계엄 하루 전 지인과 통화에서 자신의 근황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당시 통화가 담긴 자동차 블랙박스 파일이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음성 공개에 반대해 특검 측이 그 내용을 간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노상원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지인과 통화하면서 노 장군님 그 국방 라인에서 근무하세요? 용산 라인에서 근무하세요? 라고 물어보자 증인이 그 며칠 지나면 아시게 될 거예요. 노 씨는 그러면서 대통령을 뜻하는 V를 언급하며 V를 돕고 있다고 답합니다. 뭐 나라가 하도 그래서 이렇게 좀 하여간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V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비상계엄 전날 이 같은 대화가 오갔지만 노 씨는 다음 날 비상계엄이 선포될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2일 날 밤에 며칠 지나면이면 12월 3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12월 3일이면 다음 날이라고 했겠죠. 특검은 그러나 노 씨가 지인과 통화할 때 자신이 비선이란 사실을 털어놨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비선으로 제가 왜 바빴는지 아실 거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지인이 사실상 정식 라인이 아니냐고 묻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사주나 보고 이렇게 해서 돈 벌고 그냥 편하게 살랜다 그랬는데 그걸 잘 안 놔줘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지금. 라고 대답하는데 특검은 노 씨가 작성했던 수첩과 이 같은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민간인이자 역술인인 노 씨가 계엄을 사전에 알았고 사전 준비 작업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재판부가 증인 보호를 위해 차폐막을 설치하려 하자 언성을 높였습니다. 방청객만 가리기로 하자 검사 얼굴 보니 좋다며 조롱까지 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호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서 특검과 김 전 장관 측은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다음 증인도 지금 바쁜 시간을 내서 출석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을 낭독하면서 또 오랫동안 하는 것은 좀 증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 이 변론조지서 요지 의견 진술에 좀 시간을 좀 제한을 주셔서 좀 재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론 활동에도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아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김민수 전 경호처 IT기획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신문에 앞서 증인 보호를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을 가리는 차폐막을 설치하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다른 재판에선 변호인 동석 요청을 거부당했다면서 아동 성폭력 사건도 아니고 차폐막 설치는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과 증인만 서로 보이지 않도록 차폐막을 설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변호인들은 과도한 방어권 침해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특검 측이 최근 들어 변호인 발언 수위로 증인들이 얼굴을 마주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고 하자 변호인들은 특검의 발언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감치 위기까지 처했는데 재판 균형이 안 맞는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증인 의견에 따라 방청객만이라도 가리도록 차폐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검사 얼굴 보니 좋다고 조롱했고 방청석에선 웃음이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0일 동안 감치 선고를 받았지만 재판에서 모욕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통일교 교인들이 한학자 총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 전달한 정치 후원금을 두고 한 총재를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총재가 아니라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지시에 순종한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한 총재의 지시를 가리키는 증거들이 법정에서 제시됐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통일교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시도당에 1억 4,400만 원의 후원금을 냈습니다.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에 따라 불법 후원금을 낸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총재 재판에 나온 통일교 교인들은 후원금 전달은 인정하면서도 지시자로 윤영호 전 본부장을 지목했습니다. 한 교인은 한학자 총재는 정치적 중립을 얘기했다며 윤영호 전 본부장 지시에 순종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특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한 총재 지시를 어기고 윤 전 본부장 지시에 따른 것이냐고 되물어도 윤 전 본부장에게 순종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윤 전 본부장보다 나이가 많은 원로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재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윤 전 본부장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한 겁니다. 법정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한 총재의 발언들이 담긴 메모들이 제시됐습니다. 대선 넉 달 전 통일교 교인의 메모에는 총재를 지칭하는 명칭인 TM이 우리의 정책 받아들이는 후보라고 말했다는 내용과 캐스팅 보트는 20만 명이면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선을 6일 앞두고 당시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합의를 한 것을 두고 교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하늘이 결단하고 결심하니 단일화도 이뤄지고 판세가 뒤집혔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통일교 교인들은 한 총재의 지시에 대해 물을 때마다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통일교가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통일교 2인자의 진술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검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며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진술을 확보하고도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은 건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무려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금품 수수에 연루되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이다라고 하는 점을 자인한 것입니다. 특히 수차례 특검에 압수수색을 당했던 국민의힘은 특검이 민주당을 다른 잣대로 수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우리 당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었고 표적 수사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구속한 바가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해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걸 두고 종교를 정치 탄압에 이용한 거라고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는 상황.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당 차원의 그런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다만 조직적으로 통일교와 결탁한 국민의힘과는 다르다는 걸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에 별도의 사건 번호를 부여했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대통령실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 우려를 내비쳤고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수기해서 보완하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함께 추진하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역시 위헌 지적이 나오자 법사위가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2시간여 진행된 의총에선 발언에 나선 의원 20여 명 대부분이 우려를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개정법에 대한 위헌 제청만으로도 윤석열 재판이 지연될 위험성이 크다거나 시민단체와 법조계에 이어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해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내 반대에도 수기 과정 없이 법사위에서 처리해버렸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위헌성 논란이라든지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충분하게 더 검토해서 그런 소지들을 아예 없앤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민주당은 최종 결정을 미루고 로펌의 자문을 구하는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단 목표는 연내 처리입니다. 내란죄는 역적죄인데 법원이 일반 형사재판처럼 진행하고 있다는 강경 목소리가 여전히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편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보류됐습니다. 위헌 제청이 있더라도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야당은 물론 헌재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비상계엄 사건만을 위한 재판부가 꾸려지고 이를 외부인이 추천하는 게 온당한 것인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바로 이 부분에 집중돼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민주당 인사들은 소년 전담 재판부, 가사 전담 재판부 등이 있는 만큼 12.3 비상계엄 사건을 맡을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존 전담 재판부는 특정 사건이 아닌 일정한 유형의 사건들을 다루며 재판부 무작위 배당 원칙이 지켜진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부 법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반적인 전담 재판부는요. 불특정 다수의 사건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룰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요. 12.3 비상계엄처럼 워낙 특수한 사건은 달리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옹호론도 있습니다. 5.18 특별법 이런 식의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법들은 우리 헌법재판소도 소위 어떤 특별한 어떤 정의의 요청상 허용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재판관 추천위원회 구성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이 추천한 후보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조항은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헌법 101조에 반한다는 지적이 법률권에서도 나옵니다. 내란 재판에 대한 대법원장의 인사권 그리고 그 각급 법원의 재판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이 외부에서 새롭게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추천위를 구성하는 것은 이게 한 번도 있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외부 인사 추천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민주당은 이 부분을 수정하는 식으로 최대한 위헌 시비를 피해갈 전망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지난주 법원장 회의에 이어 오늘은 전국의 일선 법관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이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일선 법관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초 안건은 상고심 제도 개선과 법관 평가제도 변경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였습니다. 법관은 동일체가 아닙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도입에 관한 의견 표명이 추가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5시간 넘는 논의 끝에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방안에 대해선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신중한 논의 촉구라는 표현으로 다소 수위는 낮췄지만 지난 5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전국 법원장 회의와 사실상 입장을 같이 한 겁니다. 법원장 회의보다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내란 전담재판부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사법부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고객정보 유출 사태 열흘째. 쿠팡은 내렸던 사과문을 다시 올렸습니다. 논란이 됐던 정보 노출이란 표현도 유출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피해 구제책을 마련할 건지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대신 쿠팡을 떠난 고객을 상대로 돌아와서 환영한다는 웰컴백 쿠폰을 뿌리고 있어서 무성의하고 또 무신경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쿠팡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입니다. 할인 쿠폰이 도착해 축하한다는 글이 가장 먼저 뜹니다. 앱에 접속하니 웰컴백 쿠폰이 팝업으로 나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의 지시로 첫 화면에 다시 내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공지글은 이 쿠폰을 누른 후에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쿠폰을 주고 좀 얼버무리는 건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사용자들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유출 사고 공지글을 가릴 의도는 없었다며 쿠폰 제공 안내글은 고객 서비스 일환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새로 내건 안내글에도 추가 피해는 없다는 말만 강조할 뿐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상안 등 핵심 정보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에 비해서 쿠팡 측에서 대응하시는 거 보면 별일 아닙니다. 무성의하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고객한테 신뢰를 무너뜨린 것 같아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쿠팡에 전담 대응팀을 따로 운영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고객센터에서 유출 피해 대응도 하고 있어 내부에서는 상담사 보호 시스템이 전혀 없다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정보보호센터로 전화드렸는데 저희는 쿠팡 고객센터인데요. 저희 쪽으로도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결을 최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대통령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한 비판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4년 전 미국에 상장할 땐 한강의 기적을 말했던 김 의장은 여전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 집단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지난 2021년 나스닥 상장 직후 한강의 기적을 언급했습니다. It's really a testament to the Korean story. We are just the industry and the creativity of Koreans have created a miracle of the Han River. 미국 상장 때는 한국 마케팅을 벌인 셈인데 정작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한 책임에선 거리를 뒀습니다. 뉴욕 증시 상장 신청서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법적 책임은 한국 경영진이 진다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김 의장은 2021년 6월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 사고가 난 뒤 한국 법인 등기이사와 의장에서 사임했습니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처벌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김 의장은 여전히 한국 임원들을 앞세우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로서 책임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쿠팡 집단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어느덧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로펌은 아예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보장한도 10억 원 규모의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의 배상 책임이 인정돼도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한 겁니다. 보험 지급 한도가 낮다 보니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쿠팡의 이용자가 나흘 사이 180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러자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출도 줄고 있지만 앞으로 쿠팡이 과징금을 받게 되면 수수료를 올려서 밀어내기를 할까 봐 걱정돼서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기준 쿠팡의 일간 이용자는 1,617만 명으로 나흘 전과 비교해 181만 명 줄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탈퇴 방법 검색이 이어집니다. 탈퇴하거나 카드 그런 거 다 바꾸거나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해서 탈퇴했어요. 문자 하나 보낸 거 가지고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거에 만족을 하는 사람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탈쿠팡 러시에 걱정이 커진 건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들. 전체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뭐가 잘못되면 저희 회사 망합니다. 주문 건수 30%가 줄었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쿠팡 배달 앱을 이용한 주문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일각에선 쿠팡이 이번 사태 여파로 경영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 향후 수수료가 오르거나 광고비 요구가 강해질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점에다가 판매자분 내고 광고비 광고를 떼가는 게 많잖아요. 일조라도 팩트 내게 되면 그것도 충당하려고 그것도 걱정이 없. 정부 조사 이후 부과될 과징금이 최대 1조 원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쿠팡의 수수료나 광고비 비용은 매출액의 평균 21%, 다른 쇼핑 플랫폼 평균보다 높습니다. 쿠팡에서 좀 떨어지긴 하는데 역으로 쿠팡이 떨어지니까 올라오죠. 생활건강 쪽에서는 12% 수수료인데 3.6%에서 5% 사이니까. 쪽에서 올라오는 게 실제로 수익이 더 크죠. 이번 기회에 다른 쇼핑 플랫폼 판매 비중을 높이는 판매자가 늘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영석 관장이 또 독립기념관을 사유화한 정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보훈부의 감사를 받고 있는 김 관장은 이 와중에도 교인들을 불러 예배를 받습니다. 단상에 올라선 말도 못하는 고난이 닥치고 있다고 주장했고 역사가와 목사로서의 사명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독립기념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임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영석 관장은 올 5월에 독립기념관에서 교회 예배와 ROTC 동기회를 열었습니다. 8월 JTBC 보도 이후 사퇴 압박이 커지자 김 관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을 탓했습니다. 마치 관장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폄훼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행사에 기념관 직원까지 동원됐다는 증언이 이어지자 보훈부는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사흘 전인 이달 5일 김영석 관장에게 전달됐고
이의 신청 기간 한 달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 통보 바로 다음 날인 6일 토요일,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에서 또 예배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과 기독교의 만남 개막식이란 행사였는데 사실상 1시간짜리 예배였습니다. 묵도로 시작해 찬송, 기도, 성경 봉독, 특송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영석 관장은 단상에까지 올랐습니다. 1년 동안 말도 못하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이번에도 제2의 독립운동과 기독교 행사를 할 것이냐라고 hir난하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김 관장은 자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 사명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바른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되는 역사가의 사명을 받았는데, 또 목사의 사명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이들은 언론의 촬영까지 막았습니다. 자, 찍지 마세요. 네. 찍지 마세요. 보훈부는 사유와 의혹과 업무 추진비 사적 이용 등에 대한 특정 감사는 마무리됐고 결과에 따라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이날 독립기념관 예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목사들이 주도했습니다. 12.3 계엄이 구국의 결단이자 최상의 조치라고 말했던 목사가 사회를,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안수 기도를 해준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어서 강나윤 기자입니다. 이날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기독교 행사의 사회자는 박기환 목사였습니다. 박 목사는 지난 1월 계엄 선포는 구국의 결단이자 대한민국을 살릴 최상의 조치였다는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김영석 관장이 박 목사 교회에서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역사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막 폭탄도 던지고 이봉창 의사가 막 나오고 나석주 의사가 나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독립이 되어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본이 망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 이날 설교는 오정호 목사가 맡았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참 자유를 지켜내라. 자, 찍지 마세요. 네. 찍지 마세요. 네. 오 목사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에게 안수 기도를 해준 목사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날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기독교 예배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KCF 조직위원회입니다. 오 목사가 위원장, 박 목사가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행사를 함께한 이 단체의 사무총장은 윤 전 대통령을 계몽 군주로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계몽 군주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통령을 3명이나 모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국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난해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기독교 행사도 이 단체와 함께 했습니다. 지난해 독립기념관이 생기고 37년 만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추리가 점등이 되어지고, 그날도 우리 박귀한 목사님이 사회를 하시고 오정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독립기념관 측은 경영전략회의 자료를 통해 직원들에게 공지한 공식 행사였다는 입장입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네, 김영석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와 논란을 집중 취재하고 있는 임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또 진행한 게 놀랍네요. 네, 논란이 됐던 이를 짚어보면요. 지난 5월 교회 신도를 초청해 독립기념관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역사적 보존 가치가 커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수장고까지 교인에게 개방했습니다. 김 관장은 ROTC 15기인데요. 동기 모임을 열면서 대관 절차, 대관료 일체 없었고요. 직원들까지 동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 관장에 대한 출근 저지가 있었고요. 취재진 접근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독립기념관의 그 여러 전시물들을 보고 안내를 받고
그렇게 하는 과정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럼 뭐 예. 관람의 목적인가요? 왜 대관료 없이 하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관장님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번 행사가 독립운동과 관련된 공식 행사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가서 취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형식은 공식 행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공지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기념관 내부 관계자를 취재를 했는데요. 모든 부서가 이 행사를 준비하기를 기피했고 결국 비서에게 시켜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행사를 한 다른 목사들이 누구인지도 취재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안수기도를 해준 목사도 포함이 돼 있고요.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을 위한 최상의 조치였다고 성명서를 낸 목사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훈부의 감사가 진행이 돼 왔고 그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진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그 상황에서 또 예배를 강행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통보를 5일에 받았고 바로 그 다음 날이죠. 6일에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절차가 결코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보훈부는 결과를 통보했지만 기념관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의 신청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재심을 또 거쳐야 하고 그를 통해 최종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바로 인사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훈부가 처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해임을 하려면 기념관 이사회가 감사 결과를 갖고 해임 의결을 한 뒤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 조금 전 독립기념관에서 예배 행사에 대한 입장이 나와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지역의 기독교 총연합 관계자, 교인, 초청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고요. 올 3월 천주교 미사, 5월 불교 위령제, 9월 천도교 의례 등 다른 종교 행사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사 내용은 경영전략회의 자료를 통해 직원들에게 공식 공지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예, 독립기념관의 해명까지 잘 전해 들었습니다. 절차가 좀 많이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기다려보죠. 임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의 의원총회는 장동혁 대표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를 규탄하는 마라톤 의총에 필참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절반 정도만 참석을 했습니다. 저조한 지지율 같은 당내 문제를 토론하자는 식의 쓴소리만 나왔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규탄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민생은 실종되었습니다. 통합은 사라졌습니다.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권력의 모래성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도부가 필참을 당부했던 만큼 초반에는 회의장이 어느 정도 들어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빈자리가 늘었습니다. 지난주 공개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던 원조 친윤 윤한홍 의원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결국 소속 의원 절반 정도만 초청 인사들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이기 때문에 파면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나치가 무엇보다 중요시한 것은 언론 통제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정부 여당이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문제점 지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배포된 자료만 읽어봐도 될 내용인데 강의를 듣는 기분이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의원은 당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야 할 때 아니냐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친윤계에서 똥 묻은 개라고 직격을 당했던 장동혁 대표. 하지만 여전히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청 모드로 의원들을 직접 설득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원조 친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과 절연하라며 공개 저격을 한 다음 날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 장동혁 대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 기조에 문제가 없다면서 오히려 자신이 4번 타자가 돼 상황을 역전시킬 거라는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나중에 그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는 거지 않습니까? 팀이 어려울 때 홈런 한 방으로 뭔가 경기를 확 분위기를 바꾸고 역전시키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4번 타자는 표현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우려 목소리에도 마이웨이를 고수한 겁니다. 장 대표는 앞으로 한 달간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회의론이 감지됩니다. 한 재선 의원은 JTBC에 듣는 신용만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한 초선 의원은 바뀌려면 진작 바뀌지 않았겠냐고 꼬집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을 당심 70%로 정하려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성건 의원은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적 자해 행위라며 잘못된 결정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1년 사과 성명을 냈던 25명의 의원들은 오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정책 대안을 제시할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하며 2021년 1월 명태균 씨와 관계가 끝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오 시장 최측근이 그해 2월 초 명 씨에게 한 언론사를 소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 언론사는 얼마 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공교로운 건지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특검이 수사 중입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명 씨와 2021년 1월 말에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인연은 이걸로 끝이 났구나 이렇게 보고받고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명태균 씨를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오 시장 최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이 2021년 2월 초 명 씨에게 한 언론사를 소개해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오 시장이 명 씨와 멀어졌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인데 공교롭게도 해당 언론사는 같은 달 중순 명 씨가 속한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강 전 부시장을 불러 명 씨에게 언론사를 소개해준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강 전 부시장은 JTBC에 명 씨에게 특정 언론사 연락처를 직접 준 적 없다며 명 씨 요청이 있어 제3자에게 알렸고 그 인물이 명 씨에게 해당 언론사를 소개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오 전 시장 측이 여론조사를 공표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18살에 저지른 소년범죄가 알려지면서 배우 조진웅 씨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은 뜨거운데요. 이번 보도로 낙인 없이 사회로 돌아오게 하자는 소년법의 취지가 무너졌다는 의견과 소년범이라 해도 죄질이 심각해서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란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대리인을 맡기도 했던 김경호 변호사가 어제 조진웅 소년범 보도를 한 디스패치를 고발했습니다. 소년법은 미성숙한 시기 범행이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기 위해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디스패치는 1994년 당시 만 18세였던 고교생 조 씨의 강력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들 무리는 시동이 걸린 차량을 최소 3대 훔쳤고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는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도 이후 조진웅 씨는 지난 과오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며 은퇴를 선언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씨 사건을 놓고 주말 새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은퇴를 반대하는 쪽은 30년 전 소년범에게 다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소년사법은 개선 가능성을 높여 범죄의 길을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활동 중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년범이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저지른 사건의 내용이 심각해 30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도는 다시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이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진웅 씨의 정치적 입장, 그리고 독립투사 배역을 맡은 후 국가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 등을 놓고도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올해 초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었다가 다시 지정한 뒤 신고가 거래 비중이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 외곽은 신고가 비율이 크게 떨어져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규제보단 공급 대책을 통해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실거주자가 아니면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파트 전용 면적 74제곱미터에선 3월 이후 8개월간 기존 매매 가격보다 오른 신고가 거래가 12차례 있었습니다. 9억 정도 올랐어요. 압구정 자체가 이제 최상급지에다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최상급지 제일 좋은 거를 사놓으려는 분들이 사고 그랬죠. 이처럼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신고가 비율은 토어제 지정 전후로 42.5%에서 51.5%로 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토어제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 겹쳐 거래량은 8.4% 줄었지만 지방 현금 부자 등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호모 현상이 건물에서 그렇게 집값이 급등된 거예요. 반면 노원구, 도봉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10%포인트 넘게 신고가 비율이 줄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은 넘치고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야만이 안정 기미가. 정부는 일단 규제 강화보다는 연말까지 내 집 마련 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15 대책 같은 경우는 너무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좀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이 정도 공급을 위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국토부, 국방부 등 공공용지를 보유한 부처 전반에 주택 전환 가능 토지를 최대한 찾으란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강아지 목줄로 외부인과 주민을 구분하고 또 외부인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20만 원까지 부담금을 물겠다고 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이곳을 지나는 외부인들은 황당하단 반응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송혜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산책 중인 강아지들 목줄에 모두 똑같이 생긴 초록색 명찰이 달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영문으로 아르테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대단지 아파트 고덕 아르테온 입주민이 키우는 반려견을 구분하기 위해 만든 인식표입니다. 외부인하고 자기네 아파트 사람들 구분하겠다고 강아지 목줄을 따로 배포를 했더라고요. 딱 보면 이제 그 개가 아르테온 겐지, 다른 겐지 이렇게 보겠죠. 이 아파트는 최근 외부인 통행을 일부 제한하며 질서 유지 부담금을 걷기로 했습니다. 단지 입구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외부인은 공공보행로만 정숙 보행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전동 킥보드를 타거나 인식표를 달지 않은 반려견을 데려오면 10만 원을 받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소 출퇴근길이나 등하굣길로 아파트를 지나다녔던 인근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형사고발한단 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지나가기가 불편하죠. 이 주변에 그런 동네는 없거든요. 상당히 범죄자 취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매우 안 좋습니다. 아파트 측은 그동안 외부인 출입과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다며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지난 7월엔 외부인이 소화기를 난사해 소란이 벌어졌고 낙엽이 쌓인 곳에서 담배를 핀 탓에 불이 날 뻔한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포근호를 많이 있죠. 외부 사람들 와가지고 여기가 집합지니까 동네 공원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불편해요. 아파트 측은 2달 전에도 인근 상일동역으로 통하는 공공보행로를 차단하려다 논란이 일자 중단한 바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민원을 접수하고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행정지도 수준이라 강제력은 없습니다. JTBC 송희수입니다. 각종 주사제를 싸들고 다니면서 불법 출장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을 흔히 주사 이모라고 부릅니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서 늘 단속한다곤 하지만 여전히 광고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특히 한 방송인이 이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출장 의료 행위를 한 A씨.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특진 교수라며 본인을 소개했지만 알고 보니 국내 의사 면허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면허 여부뿐 아니라 박 씨가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주사를 맞았다면 그것만으로도 불법입니다. 실제 온라인에선 이 같은 출장 주사 모집글과 경험담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만 원의 미용 목적의 백옥 주사, 태반 주사를 놔준다고 써붙였습니다. 병원 소속이라며 출장 간호사가 직접 간다고 홍보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가서 초진 차트를 만들 거고요. 저 같은 일반 사람들도 네. 가능한 거죠? 네, 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시사부터 노인까지 다 돼요. 현행 의료법은 응급 환자나 만성 질환자 등 일부 예외 환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상인은 아예 대상이 안 돼요. 무슨 약물인지 저희가 지금 어떤 게 들어간지 뭐 그분한테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데다가 그 약도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정부는 의료법 위반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까지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조사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중일 외교 갈등이 군사 대립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이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무력 시위를 한 데 이어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레이더로 겨냥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군사훈련 항로입니다. 이틀 동안 일본 오키나와 주변을 가로질러 에워싸듯 이동했습니다. 전투기와 헬기도 50여 차례나 발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즉시 감시 활동에 들어갔고 자위대 전투기를 보내 대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군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 즉 겨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이 레이더 조사가 위치나 속도를 확인하는 통상적인 탐색 모드가 아니라 격추를 위해 미사일 등을 조준하는 화기 관제 모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今回のレーダー照射というのは航空機の安全な飛行に必要な範囲を超える危険な行為でございます。 일본 방위성 간부는 미군이었다면 반격했을지도 모른다며 사태가 심각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이 먼저 훈련 구역을 침범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고함치는 꼴이라며 일본이 긴장 정세를 과장하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역시 일본이 대만과 가까운 무인도에 군사 시설을 확충하며 군사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갈등의 책임을 일본에 돌렸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 2023년 우발적 충돌을 막자며 방위 당국 간 전용 핫라인을 개설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넷플릭스가 102년 전통의 헐리우드 제작사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자 넷플릭스가 할리우드를 집어삼켰다, 극장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는데 이런 개입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넷플릭스가 720억 달러, 우리 돈 106조 원에 인수할 대상은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TV 제작 부문과 자회사 HBO, DC 스튜디오 등입니다. 왕좌의 게임 같은 히트 드라마뿐 아니라 해리포터, 슈퍼맨 같은 할리우드 대표작들이 모두 넷플릭스의 자산이 됩니다. 넷플릭스가 할리우드를 집어삼켰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반독점 심사라는 최대 관문이 남았습니다. 현재의 OTT 시장은 넷플릭스가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워너브라더스의 HBO 맥스를 포함한 경쟁사들이 엎치락 뒤치락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합병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으면 불법으로 간주하는 만큼 승인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극장업계는 합병이 성사되면 영화는 물론 TV쇼와 드라마 등 모든 것을 하나의 기업이 독점하는 만큼 극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 의사를 밝히며 정치적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Very big market share.
And when they have Warner Brothers, that share goes up a lot also. And I'll be involved in that decision too. 대규모 지각 변동의 갈림길에서 넷플릭스는 거래가 무산되면 워너 측의 위약금으로 8조 5천억 원이 넘는 58억 달러를 물어야 합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정부가 고속철도 KTX와 SRT를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합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3월부터 수서역의 KTX, 서울역의 SRT를 투입하는 교차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열차의 대기 시간이 단축돼 주말 하루 평균 경부선과 호남선 등을 합쳐 총 16,000석 이상의 좌석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또 지금은 각각 따로인 예매와 발매 시스템을 통합 운영해 하나의 앱에서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배차 간격 7시간 15분. 평일 오전에 갔는데도 그렇습니다. 바로 경기도 일산과 안산을 잇는 서해선 얘기입니다. 열차 고장이 잦아서 운행 횟수를 줄이다 보니 승객들은 눌리고 또 눌려서 지옥철을 방불케 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은진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저는 지금 서해선 신천역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출근길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열차 지하철이 아니라 지각철로 더 많이 불린다고 합니다. 경기 안산과 서울, 일산을 잇는 구간 서해선입니다. 이 열차를 타는 사람들은 출근 시간을 전쟁터에 비유합니다. 길면 2-30분도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려도 꽉 차서 와서 또 보내고 해서 다음 거 타고. 팀장님한테 저 지각한다고 이거 어쩔 수 없다고 지하철 안 온다고. 지연과 연착은 가끔이 아니라 매일 일어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서행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한 사행으로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승강장에 사람은 쌓이고 또 쌓입니다. 혼잡하니까 안쪽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5분 늦게 도착한 열차에 승객들은 앞다퉈 뛰어갑니다.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몸을 막 우겨 넣습니다. 무리에 타다 휘청이고 열차 벽을 짚고서야 겨우 바로 섭니다. 직접 타봤습니다. 손조차 움직이기 힘듭니다. 몸엔 압박이 오고 두 정거장쯤 지나자 숨이 막힙니다. 지하철 안에서 토하는 사람도 보긴 했어요. 앉아서 토하더라고요. 이 숨막히는 지각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차고지에서 출발한 열차가 길 위에서 반으로 뚝 끊어졌습니다. 점검을 했더니 다른 열차 여러 대에서도 연결 부위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제조사 열차입니다. 열차들 사이 연결 부위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서요.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서행이 시작됐습니다. 코레일은 사고를 막겠다며 운행 횟수와 속도를 모두 줄였습니다. 가뜩이나 내량으로 승객을 많이 태우지 못하는 이 열차. 이제는 고장난 채 아주 느리게 달려야 합니다. 그나마 출퇴근 시간은 열차라도 오지만 나머지 시간대는 아예 운행하는 기차가 없습니다. 이 서해선 일산까지 가는 시간표를 보시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열차가 단 한 대도 다니질 않습니다. 그래서 앱으로 배차 간격을 보셔도 다음 열차까지 7시간 15분이 남았다고 뜹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안내원도 안내방송도 없습니다. 시간표 표기는 복잡하고 이걸 못 본 노인들은 우두커니 기다립니다. 난 이거 못 보겠어. 뭔지 이해를 못해. 이게 시간인가?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그럼 계곡에서 또 타야 돼? 예, 이것도 이제 저녁 7시에 온대요. 그럼 나 그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코레일은 열차를 다 고칠 때까지 적어도 6개월은 더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한숨 쉬는 사람 많아요. 이게 언제나 나아지려나 하는 그런 한숨이죠. 열차가 정상화될 때까지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는 시민들 질문에 책임 있는 답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은진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유시민의 경고.
자, 지금 민주당 문진석 운영수석 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시민단체 측의 고발에 대해서 경찰은 오늘 공식적으로 사건을 배당했다고도 밝히기도 했는데 자, 며칠간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걸 자제했던 문진석 의원이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서는 사과를 했고 또 자신의 당직을 지도부에 유임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네. 문진석 수석께서 오늘 오셔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임하겠다. 김병기 원대께서는 본인에게 좀 임해달라. 본인이 고민하고 수기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만 이제 본인의 거취를 지도부에 유임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뭐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제 조만간 결정을 하겠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당 입장에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지난 5일 한 토론회에서 그 허은하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 이재명 정부 이렇게만 하면은 절대 망할 일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유시민 작가가 곧바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몹시 위험하다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예. 내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가 내일 아침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만천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법적으로 문제없고 도덕적으로 떳떳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예, 물론 이 문제는 야당의 폭로라기보다는 당사자의 부주의 때문에 촉발된 그런 사안이죠.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 스스로 조심하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시민 작가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인물이죠. 또 지난 그 문재인 정부 출범 때는 특히 어용지식인이 되겠다라고 선언했을 정도였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비판이나 감시보다는 좀 감싸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좀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자, 그런 유시민 작가마저 이번에는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여당 안에서도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투명한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라고 본인을 생각해라. 뭐든지 다 조심하고 뭐든지 다 신경 쓰면서 행동해라. 여당이 됐고 뭔가 책임지는 자리에 가면 갈수록 그런 기준으로 본인을 좀 항상 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시민 작가님이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시그널.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글을 올려서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자신의 SNS에 정원호 구청장이 뭐 주민 만족도가 높다라는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자신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자, 대통령이 어떤 특정 기초단체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또 다름 아닌 내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어떤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중앙 정치권 인사는 아니죠. 물론 국회에서 보좌관을 하긴 했지만 현역 의원들보다 인지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들도 있던데 그래서 이번에 더 화제가 된 것 같네요. 뭐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특히 그 여권에서는 이미 그 내년 서울시장 도전장을 낸 현역 의원들이 여러 명 있고 또 이 중에는 또 친명계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당, 여권 주변에서는 어떤 대통령이 특정인을 띄우는 게 아니라 자신도 이제 성남시장 출신으로서 같은 기초단체장 출신으로서 격려 차원의 발언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 네. 실제로 이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약 1년 전입니다. 계엄 직전이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수도권에서 막 진짜 잘하는 단추장들 많아요. 뭐 정원호 구청장 이런 사람 진짜 잘해 내가 봐도. 나도 한때 뭐 성남시장 할 때 잘했다는 소리 듣긴 했는데 그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또 지난달 11월이었죠. 그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들 초청한 행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원호 구청장이 그 이른바 헤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맞은편에 앉은 적이 있었는데 뭐 이때도 이 대통령은 당시 자신이 제일 행복했었던 시간이 바로 성남시장 할 때다 이런 소회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지방선거 출마 후보 인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여당 주자는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상당히 경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이게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내년 또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가 되는 나경원 의원 자신의 SNS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선거 개입 신호탄이다. 또 사실상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오더이자 대통령발 사전 선거운동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네. 참고로 이제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아니 일 잘하는 사람을 일 잘한다고 평가하는 게 무슨 사전 선거운동이냐. 자, 오히려 윤석열 정권 당시에 초선들이 집단으로 연판장을 돌려서 또 당대표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야말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또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강등 위기에 놓였던 전북을 이끌고 K리그와 코리아컵 우승을 선물했던 포이엣 감독. 그런데 오늘 취임 1년 만에 사임했습니다. And if you touch one of my staff, you have a problem with me. 최근 시상식에서 작별을 시사했죠. 앞서 심판 판정을 똑바로 보라면서 이렇게 검지를 눈에 갖다 댄 동작이 인종차별로 해석돼 전북 타노스 코치가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는 사퇴했는데요. 결국 포이엣 감독도 이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물러날 뜻을 공식화한 겁니다. 다시 한국에 웃으며 돌아올 수 있는 날을 꿈꾼다는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최인호의 소설 상도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상즉인, 인즉상. 조선 후기의 거상 임상옥이 강조했다는 상인의 도리입니다.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고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윤이며 신용은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최근 이 문구가 자주 떠오르는 건 쿠팡 때문입니다. 고객을 귀하게 여기며 납득할 수준의 사과와 설명을 내놓고 어떻게든 피해를 회복하려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도리어 특가 혜택 링크가 딸려오는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탈퇴했다가 돌아오면 쿠폰을 준다고 가입자 수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창업주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쿠팡의 경영 철학은 도대체 무엇이며 쿠팡에게 고객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 물음과 함께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상즉인, 장사란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스룸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